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교육국장 진정이라고 합니다. 이 일요 특강을 담당하고 있고요. 올해 원래 이 7월에 일요 특강이 호응전 선생님이란 분 강사분의 이제 영화 인문학을 통한 자기 감정 관리에 대한 걸로 원래 나갔었어요. 근데 강사님께서 부득이하게 큰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지금 몸을 움직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셔버려가지고 급하게 제가 아는 강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그래갖고 주제도 급하게 잡았어요. 이제 원래가 이제 이번 달이 영화 인문학이어가지고 그 같은 주제로 할까 하다가 저희 웬만하면 또 불교적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 불교계에서 유명한 강사 스님으로 그 강사 교수님으로 제가 모셨어요. 그 불교 학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권위 있는 학술상이 있어요. 불의상이랑 태용 학술상이 있는데 그 두 상을 다 받으신 학자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미난 강의도 많이 해주시는데 최근에 특히 그 불강 미디어에서 그 마음의 고고학이라는 강의가 지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현장에서 들었었는데 약간 이제 고 김성철 교수님은 그 진정한 학자는 오타쿠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거든요. 근데 진정한 오타쿠로 인정하셨던 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영화로 바라보는 이 불교적 세계관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강현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훌륭한 자리, 훌륭한 장소, 이렇게 뜻깊은 강의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전국 비구니의 회장이신 광용 스님과 더불어 여러 스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아마 원래 계획을 했던 주제하고는 아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로 바라보는 불교적 세계관이라는 제목인데, 저는 이제 영화 인문학이라는 원래 하려던 원래 이제 강의를 하시려고 했던 분이 이 준비를 했던 주제는 아니고 그 교통사고 때문에 급하게 제가 이 주제를 하게 돼서, 그러면은 그래도 기왕이면은 영화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영화 관련해서 그 영화를 통해서 불교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걸로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이런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선 영화부터 봐야겠죠. 처음 우리가 볼 영화는 죽음의 순례자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이게 72년도에 나와서 우리나라에도 죽음의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하기는 했던 건데 거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원작 자체는 굉장히 유명해서 원래 이제 원작 소설이 그 제5 도살장이라는 그런 소설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슷한 주제로 다룰 영화는 이제 컨택트라는 영화입니다. 이것도 원 제목하고 또 완전히 제목이 바뀌었죠. 그래서 컨택트라고 하는 원래는 또 다른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하고 공통점은 둘 다 그 우주인하고 외계인이죠. 외계인과 이제 교신을 하는 그런 SF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건 비교적 최근에 나왔습니다. 2016년에 나왔고, 이것도 원작이 굉장히 유명한 그, 그 소설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왜 한꺼번에 다루냐면은 두 가지 다 그 공통적으로 다루는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는 시간이고 한 가지는 죽음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안 들어봅시다. 춤 강의거든. 뭔데요? 춤 강의인데, 어, 예, 그 두 가지는 항상 연결이 되죠. 불교적 세계관인가 묶어있니까. 예, 네. 예, 이런 것도 이 줌으로 하는 현장 강의 하는 재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코로나 시절에는 저희가 학교 강의도 다 줌으로 했을 때는 학생들이 별별 일들이 다 있었거든요. 어떤 학생들은 주차를 하면서 막 차 빼달라고 전화를 하는 소리가 그대로 다 퍼지기도 하고, 하여튼
그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죽음하고 시간이 왜 연관이 되냐면은 사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그리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래야겠다, 저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시간과 죽음 요 두 가지와 무조건 연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능력 있다라거나 저 사람은 똑똑하다라거나 뭐 이런 말들을 이제 쉽게 하죠. 쉽게 하는데 실제로 능력 있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성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다 시간과 죽음과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능력이 있으면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는 소리는 젊은 시절에 짧은 기간에 공부를 해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어떤 분 보니까 서울대 들어가려고 18수를 하는 분도 계시는데 18수까지 할 시간이 주어지면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갈 수 없는 사람들도 그죠.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 있다는 소리는 결국은 이걸 몇 년 만에 해낼 수 있느냐라는 것과 무조건 연관이 있습니다. 뭐 중요한 고시에 패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한다거나 뭐 어떤 업적을 남긴다거나 하는 것도 다 시간이죠. 근데 만약 우리가 수명이 한 300년쯤 돼가지고 그리고 정년도 지금처럼 없고 이러면은 능력이란 단어가 지금보다는 많이 흐려지겠죠, 그죠? 왜냐면 나는 2년 만에 할 능력은 안 되지만 12년 걸리면 할 수 있다 그러면 근데 나는 이 분야가 좋다 그러면 거기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원하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원하는 분야를 내가 원하는 분야에 종사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개인의 능력이나 개성이나 사정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시간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만약에 죽음이 없고 시간이 무한정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훨씬 더 세상을 넓은 시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래서 결국은 인간에게 오는 근원적인 고통과 속박이 시간, 죽음 요 두 가지 문제와 항상 결부가 돼 있고 이건 우리를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할 때 죽음과 시간에 관한 문제들이 계속 우리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요 두 영화가 죽음과 시간에 관한 굉장히 특이한 시선을 제공하면서도 또 불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남겨두고 있기도 하고 또 비슷한 방식으로 시간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죽음의 순례자라고 했던 제5 도살장이라는 영화의 원작자는요 커트 보니것이라는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이 소설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통들 세상에서 제일 위트가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고 이분 소설을 보면은 실제로 한 2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한 번씩 웃어요. 이게 그만큼 이렇게 계속 뭐랄까요 이 유머 코미디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소설을 쓰는 그리고 반쯤 SF 작가인 분이기도 한데 요 제5 도살장이라는 책을 1969년도에 썼습니다. 그리고 요 도살장이라는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요 본인이 이제 전쟁에 참여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이제 요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원작 이제 영어 소설이고 요즘에 이제 파는 게 저 제5 도살장이라고 요즘 다른 판본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설책 중에 예전에도 사실은 나왔었어요. 80년대도 맨 왼쪽에 있는 게 제목이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제목을 지을 때 이게 안 팔릴 것 같은 제목이면은 조금 더 재밌게 바꾼다거나 하는 식으로 제목을 임의로 수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빌리 필그림과 함께 여행을 떠납시다라는 제목으로 1980년도에 나왔었고 또 제5 도살장이라는 원래 제목대로도 80년대 을류문화사에서 발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1993년도에는 이제 폴리미디어라는 그 출판사에서 제5 도살장이 발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지금은 굉장히 중고로 비싸게 팔리는데 가끔 동네 도서관에 가면은 아직 옛날 이런 판본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왼쪽에 이제 1993년도에 새와 물고기라는 그 전설적인 출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소설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굉장히 다들 아는 새와 물고기라는 출판사인데 90년대에 우리 그 영화로도 나오고 유명한 그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요 책 시리즈를 처음 발간한 곳이기도 하고 그 전에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지 않았던 수많은 이 컬트 소설들을 많이 발간했던 출판사인데 지금은 거의 뭐 이렇게 이 출판 작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른 제목으로 죽음과 추는 억지춤 또는 어린 아이들의 십자군 전쟁이라는 제목이 원래 부제인데 부제를 원제로 올려서 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CD 케이스인데 이거는 이제 글렌 골드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이 영화에 그 깔리는 그 배경 음악을 피아노로 친 걸 이제 CD로 발간된 이런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려면은 그 원작 소설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는 요 세 가지 단어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나는 트랄팔마도 행성이라고 해서 그 작가가 임의로 만든 우주의 행성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그런 거지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요 소설에 수백 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안녕 잘 가요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그 요 소설을 쓰게 된 계기로 얘기하는 게 본인이 그 원래 이제 미군으로 그 2차 대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근데 2차 대전에 참전을 하면 독일하고 전쟁을 할 텐데 이 사람 집안은 원래 그 아버지 때 독일로 들어온 독일 이민자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정이 복잡하겠죠. 자기는 미국인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지만 부모님들 뭐 조부 세대들은 다 독일인 이제 이민자 후손이죠. 우리로 치면은 그죠. 이렇게 미국에 있는 교포 2세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전쟁을 하는데 참전을 한 것 같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요 드리스덴이라는 곳에서 포로로 잡혔어요.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로 잡혀서 그 포로 수용소가 뭐 그렇게 건물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옛날에 도살장으로 쓰던 곳을 포로 수용소로 만든 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요때 드리스덴 폭격이라는 그 아주 엄청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 드리스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독일의 하는 생각을 했다. 그 마음 자체가 이렇게 아마 운영 그래 음성 알면서 그러면 다녀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드리스덴이라는 도시가 독일의 굉장히 유서 깊은 도시인데 전쟁 막판에 1945년도 2월이죠. 이때 어마어마한 폭격이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폭격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군사 시설을 위주로 폭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때 당시 영국군이 그냥 무기를 한번 써볼 생각으로 뭐 후대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3일 동안 그 자기들이 가진 온갖 이게 소위탄이라고 그러죠. 폭탄들을 비행기 폭격을 통해서 도시 하나 전체를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실제 사망자 수나 그 물질적인 피해는 히로시마 원폭보다도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은 미군인데 드리스덴에 있다가 이 폭격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작가는. 근데 이 드리스덴에서 이 사람이 살았던 이유는 요 지하에 그 고기를 널어놓는 창고가 있는데 폭격이 오는 걸 보고 그 창고에다가 숨었어요. 숨으면은 그 고기 널어놓는 창고가 별로 기분은 안 좋겠죠, 그죠? 소고기가 이렇게 죽어가지고 널려 있는데
위에는 폭격이 내려치고 이 소설 속에서도 이제 본인이 묘사하기로는 그 3일 동안 거인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데 거인들이 이렇게 쿵쿵 밟는 것 같은 발자국 소리만 3일 동안 들으면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지하에까지 폭탄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움츠려서 숨어서 지낸 이제 3일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니까 도시 전체가 아예 다 폭격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옛날 흔적이 거의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드레스덴 폭격을 상징하는 사진 중에 하나가 왼쪽에 사진을 보면 폭격 당시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조각상이 이게 폭격을 맞은 드레스덴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인데, 요거를 도시를 복구를 했냐면 그게 아니라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밀려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큰 폭격을 맞았고, 그래서 그 옛날 유럽 소설들을 보면은 현대 그 특히 이제 추리 소설 같은 데서 가끔 신분을 위장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신분을 위장해서 뭐 직원으로 들어가거나 뭐 가정부로 들어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출신지가 드레스덴이 되게 많아요. 왜 많냐면 드레스덴이 신분 세탁을 하기 되게 좋았어요. 이게 우리 같으면 이제 주민등록증 같은 게 요즘은 전산화가 되지만 당신 다 종이로 만들었잖아요. 출생 신고를. 그러면은 도시가 파괴가 되면은 그 도시의 출생 신고서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 출신이다 그러면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스파이들의 출신지로 드레스덴이 많이 이제 지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면은 영화의 시작에는 이제 빌리 필그림이라는 사람이 앉아서 계속 편지를 쓰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 이제 영화에서는 그 안경 거만사죠. 안경 만드는 사람으로 평생 이제 잘 지내오다가 이제 부인도 얼마 전에 죽고 혼자 살면서 그냥 옛날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 편지를 쓰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숨겨둔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공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도 2차 대전에 참전을 했고 드레스덴 폭격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그 트랄팔마도 행성이라는 행성으로 납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납치를 당해서 이 사람들한테 구경거리처럼, 동물원의 구경거리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영화에서는 요 외계인들을 묘사를 못했는데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 이제 주변은 다 이 청산가리로 돼 있어서 나갈 수 없는 환경에서 갇혀있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납치를 당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긴 모습이 주로 그림으로는 이렇게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환상이죠. 그냥 그 손에다가 눈이 달린 모습으로 최종적으로 진화를 한 외계에서 가장 그 높은 지성을 가지고 있는 그 우주인들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요 트랄팔마도 사람들에 대해서 그 납치를 당했던 기간에 이 사람들한테 배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관한 개념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쓴 편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트랄팔마도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는다 해도 죽은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점이다. 여전히 과거에 잘 살아있으므로 장례식에서 우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모든 순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순간은 늘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늘 존재할 것이다. 트랄팔마도인은 예를 들어 우리가 쭉 뻗은 로키 산맥을 한눈에 볼 수 있듯이 모든 순간을 한눈에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요 특이한 시간관이 나오죠. 요 행성은 외계에서 가장 높은 지성을 가지고 있는 요 행성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2025년을 살고 있지만은 내 안에는 뭐 1970년대에 나도 같이 있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나도 같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내가 죽기 전에 모습까지도 항상 이렇게 같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지금 시간만 보이는데 이 사람들의 특이한 능력은 우주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을 동시에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산맥 위에서 보듯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요거를 좀 다르게 요 산맥에 관련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등산 갈 때 시작할 때 등산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모르지만 근데
대충은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뽀송뽀송하게 새로 양말하고 이제 등산화를 신었지만은 가다가 이제 땀에 젖을 거고 올라가다가 땀을 뻘뻘 흘리게 될 거고 그렇지만 또 산 정상에서 내려다 보면은 굉장히 시원한 발을 맞으면서 기분이 좋게 될 거고 또 능선을 걷다가 또 내려올 때쯤이면은 양말은 다 젖어 있을 거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등산하는 몇 시간 동안의 과정을. 그러면은 내가 등산을 갔다가 내려오고 나면은 나한테는 등산을 시작하면서 끝나기까지의 기억이 전부 있는 거죠. 전부 있는 거고 내가 앉아서 생각을 하면은 내가 등산 시작할 때 양말이 뽀송뽀송했던 요 상황 올라가면서 되게 힘들고 다리가 아프고 막 숨 찼던 상황 그 바람이 시원했던 상황 내려오면서 약간 무릎이 이렇게 아팠던 상황 뭐 이런 상황들을 동시에 떠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요 트라팔마도인들은 그 자기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동시에 떠올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과거뿐만이 아니라 내 미래까지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산할 때 이미 우리도 미래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뽀송뽀송하지만 결국에는 땀에 쩔어서 내려오겠지라고 하는 상상을 동시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시작부터 내가 태어난 날부터 내가 죽는 날까지를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정해져 있던 일이고 어차피 나는 일생을 내가 죽는 장면을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 미래까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 죽는 순간에 대해서 애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원래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라면서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흘러가면 그곳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것은 여기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착각일 뿐이다 라고 해서 내가 지나가면은 과거는 없어진 것 같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나하고 항상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하고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도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어깨를 으쓱하며 그냥 트랄팔마도인이 죽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을 한다. 그래서 트랄팔마도인은 사람이 죽으면은 너무 슬프다거나 애도를 표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런 거지 라고 한마디씩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소설을 보면은 전쟁 소설이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 죽잖아요. 계속 죽는 일이 나와요. 하다 보면은 부대에서 한 사람씩 죽을 때마다 뭐 그런 거지 이런 게 반복됩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자기 부인이 죽을 때도 뭐 그런 거지 라고 이렇게 하게 되고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때도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이제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왜 다르냐면은 이때는 이미 트랄팔마도인한테 납치를 당하고 자기도 자기 평생의 시간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 뭐 수영할 때 아버지한테 수영장에서 배웠던 추억, 그리고 내 부인이랑 결혼할 때의 추억, 트랄팔마도 행성에 잡혀갈 때의 추억, 내가 죽을 때의 상황, 요거를 나는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제 보통 산을 갈 때는 앞에 봉우리를 저기까지 가야겠다 저것만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요 드론에서 아니면 항공기에서 내려다보듯이 산맥 전체를 늘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생 전체를 보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데 여기서 이제 폭격이 내리는 상황에서 이제 전투 상황이 되니까 이제 죽을까봐 굉장히 겁먹는 상황이 나오죠. 그때도 자기 일생을 전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히게 되는 상황. 이때도 다시 자기 일생을 보고 있어요. 포로로 잡혔지만 나는 이제 살아나갈 거다라는 걸 보게 되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미국에 들어와서 나름 성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에서 부인하고 결혼해서 또 장인어른이 또 나름 이제 그 지역이 유지라서 지역이 유지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냥 그 좋은 가장으로 살게 됩니다. 이제 개도 키우고 저 뒤에 부인도 있고 그러죠. 근데 그러고 나서는 문득 저녁 때가 되면은 이제 개를 데리고 와서 저 하늘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성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전체 긴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라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별에 그 트랄팔마도 행성이 있고 나를 납치해 갔던 상황을 생각을 하고 저 별에 내가 갔었지라는 걸 보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갑자기 또 장면이 전쟁하는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일생을 계속 막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전쟁하는 장면으로 갔다가 옆에 있던 사람이 나는 전쟁이 끝나면 미국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거야라고 막 그 병실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도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그런 거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일생의 시간이 앞뒤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부인한테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장면. 그리고 다시 또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는 장인어른인데 자기를 계속 밀어주던 장인어른이에요. 근데 장인어른이 탔는데 자기는 알죠. 자기 일생을. 이 비행기가 추락할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어요. 미래까지 다 보고 있으니까. 그죠? 미래까지 다 보고 있어서 추락할 겁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이게 말이 되냐? 그랬는데 실제로 비행기는 자기가 늘 평생 봐왔던 대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락하는 순간에 다시 독일군의 포로로 잡혀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독일군 장군이 니들 포로들은 이렇게 지내야 된다라고 연설을 하는 장면으로 다시 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상상을 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삶을 늘 볼 수가 있다면 언제 죽을지도 알고 어떻게 죽을지도 알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알고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느냐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이 상황에 갔다가 저 상황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건 한 가지는 이게 또 유명한 반전 영화라서 전쟁을 반대하는 영화라서 이 사람이 이제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계속 남아있는 요 상태를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은 평생 전쟁 꿈을 꾸죠. 전쟁에 갔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냥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비행기는 추락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추락할 때 잠시 자기 과거에 이제 전쟁에 갔던 시절로 돌아갔지만 또 비행기에 추락을 해서 같이 탔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본인만 이렇게 구조원들이 와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원을 했더니 옆에서는 같이 이 전쟁에 참전했던 다른 사람이 이제 그 드리스덴 폭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나도 드리스덴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서 그 드리스덴에서 이제 수만 명이 최소 수만 명이고 추정되기로는 한 13만 명이 3일 새에 다 민간인들이 죽었는데 요거 죽은 상황이 그래도 나치들이 죽인 거에 비하면은 이게 뭐 전혀 훨씬 적은 숫자야라고 하면서 드리스덴에 대해서 너무 이제 몰아붙이지 말라는 연설을 또 병실에서 듣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전쟁과 지금 현재 성공한 현재, 그러니까 전쟁을 갔다 온 사람이 성공을 해서 결혼을 해서 지내 오면서도 이게 평생 전쟁과 함께하는 이런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쯤 되면은 불교하고 상관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시죠? 뒤에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요 중에는 이제 그 소설가 이제 커트 보니것의 세계관과 연결되는데 미군 포로로 있을 당시에 미국인인데 독일군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혹시 우리 혁명군에 가담할 그리고 위대한 독일을 위해서 일할 미국인들이 없나라고 이제 지원자를 모집하러 오는 일종의 배신자죠. 그러니까 미국인인데 독일에서 그 독일의 나치 사상을 옹호하는 편에 서서 미국에 계속 이 나치 사상을 전파하는 이런 배신자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커트 보네이것의 다른 소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신자가 아니라 사실은 스파이로 독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독일에서 미군을 배신하고 독일에서 계속 그 나치즘을 전파하는 라디오 이렇게 캐스터로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라디오로 이제 이 썩은 미국을 몰아내고 그 위대한 나치 이 제국을 건설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라디오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요 사이에 슬쩍 암호를 넣어가지고 독일에 있는 상황을 미국 CIA에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소설에 나오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스덴 폭격이 있고 나면 이제 폐허가 된 상황이 이제 영화에 나오죠. 실제로 건물이 여기 보면은 뭐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네 싶었지만은 요 정도 건물이 될 정도면 도시 전체가 이렇게 될 정도면은 그냥 거의 다 이제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그 지하에 숨은 사람들만 빼면은 이게 나와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불을 보면서 다시 또 그 미래로
가게 되고 과거로 가게 되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쯤에 자식들은 아버지가 정신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이제 그 주인공인 빌리 필그림이 자기가 겪었던 일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더니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버지가 나는 외계인한테 납치가 됐었고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알 수 있고 니네 엄마가 언제 죽을지도 알고 있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데 실제로는 이 자식들한테 내가 며칠 있다가 연설을 하게 될 텐데 트랄팔마도 행성에 관한 연설을 하게 될 텐데 연설을 하다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쏜 총에 맞아서 죽게 될 거다라는 것도 되게 덤덤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고 실제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 다시 또 드리스덴 폭격 상황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폭격이 끝나고 나서도 또 물건을 훔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결국 이제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도적들로 이제 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마지막에는 이제 요 행성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되게 보면 이상한 사상이죠.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상한 사상이고 이거 그냥 정신병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인도의 이제 불교도들 중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불교의 이제 유명한 아니면 이제 위대한 사상가들 중에서도 나와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는 3세 시류설이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을체유부라는 부파에서 나온 이제 3세 시류설이라고 하는 게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죠. 3세 재불 할 때 그 3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3세 시류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방금 요 빌리 필그림이라는 주인공이 그 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진 행성 사람들한테 들은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이제는 불교에서도 하고 있었고 이게 시기로 치면 한 500년 이상을 인도 불교에서 굉장히 유력한 설로 그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관련된 이제 시간에 관한 논의들을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하면은 요 내용들이 그래서 다시 보이게 되는 그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시간론을 보통은 이게 그 아비달마 시대 때의 그 시간에 관한 그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될 때 그 불교를 특징 짓는 시간론 중에 하나가 찰나멜론이라는 논입니다. 그러니까 찰나멜론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찰나멜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냥 매 순간 사라지고 매 순간 다시 생겨난다는 거예요. 일종의 깜빡깜빡 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형광등 같은 걸 보면은 형광등은 1초에 몇십 번씩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실제로. 근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죠, 형광등. 그냥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눈이 그걸 쫓아가지를 못해서 그런데. 근데 사람보다 동체 시력이 더 좋은 파리가 보면은 이 형광등은 깜빡깜빡 거리는 걸로 보여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형광등의 원래 모습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고를 통해서 아니면 명상을 통해서 그 인도 불교의 논사들은 사실은 모든 존재들이 매 순간 형광등처럼 깜빡거린다고 생각했어요. 매 순간 사라지고 매 순간 생겨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컴퓨터 속에 이 존재들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디지털 공간에 보면은 요 컴퓨터 속의 디지털 공간은 이렇게 뭐랄까요?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의 픽셀로 되어 있죠. 하나하나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루어진 점들 사이에서 운동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컴퓨터 화면 안에서. 이거를 이제 확대한 겁니다.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앞에 있던 게 꺼지고 뒤에 있던 게 켜진 거죠. 그리고 여기 있던 게 꺼지고 뒤에 있던 게 켜지는 거를 우리는 이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는 운동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죠? 이거는 좀 더 큰 데 가서도 그래요. 이거를 뭐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도
실제로는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점 하나가 움직일 때랑 사실은 똑같아요. 그죠? 이게 그냥 이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던 게 꺼지고 뒤에 있던 게 켜진 거예요. 그죠?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디지털 공간 속에서는 이렇게 이제 점 사이에 놓여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을 수가 없고 사실은 다 하나하나 이게 끊겨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운동이라는 게 없죠. 그냥 꺼졌다가 켜지는 것만 있는 거예요. 앞에 게 꺼지고 뒤에 게 켜지는 거를 우리는 운동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이제 불교의 논사들은 우리 존재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걸을 때 이렇게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걷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바로 뒤에 있던 내가 꺼지고 새로운 내가 이렇게 생겨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디지털 상황이랑 되게 비슷하죠. 요거를 우리는 이제 찰나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존재가 유지가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뭐 설일체유부나 경량부, 유식과 같은 이제 그 불교 학파들이 요 찰나멸을 이제 지지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으면은 요 사과를 A1이라고 그러면은 요 하나의 끝이 하나 이걸 찰나라고 합니다. 한 찰나가 지나면은 앞에 있던 사과는 사라지고 뒤에 있던 사과가 새로 생겨나게 됩니다. 사과는 계속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 순간 사과가 없어졌다가 생겼다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찰나는 또 전에 있던 사과는 없어지고 새로운 사과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계속 찰나 생매를 유지를 하다가 결국엔 마지막에 이제 소멸을 하게 되는 게 존재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에 게 사라졌으면은 더 이상 뭐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옷이 있으면은 옷을 예를 들면 불에 태웠는데 불 속에서 새 옷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번 없어지면 이게 다 끝인데 어떻게 앞에 게 사라졌는데 뒤에 거를 만들어낼 힘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게 요 저울의 비유를 듭니다. 그러니까 저울이 이렇게 이제 기울잖아요. 기우는 게 저울에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가는 게 동시에 일어나죠. 왼쪽이 올라간다면 오른쪽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왼쪽이 내려가고 올라가는 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전 찰나의 앞 찰나의 존재가 바로 전 순간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과 다음 순간의 존재가 생기는 게 그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이걸 찰나멜론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요 기원 전후에 요 설이 생기고 나서는 인도 불교에서는 이게 후대에 계속 주류가 됩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매 순간 사라진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무상하다는 걸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져요. 어차피 매 순간 사라지는 건데 이것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거나 이 세상에 이제 그 계속 유지되는 것은 없다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이 존재 자체가 사실은 매 순간 사라지는 게 존재의 본성이에요. 이렇게 깜빡거리듯이. 근데 요거는 우리를 뭔가 계속 존재가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요 착각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에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잔디에 불을 붙이게 되면은 잔디에 제가 불을 탁 붙이면은 불이 이렇게 확 옮겨가겠죠. 잔디불에서 옛날에 지불놀이 할 때처럼 확 옮겨가는데 불은 계속 존재를 유지하면서 옮겨가는 걸까요? 계속 꺼졌다 켜졌다를 하는 걸까요? 사실은 새로운 불이 계속 생기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 있던 불은 여기 잔디를 태우고 있었어요. 저기 있던 불은 다른 잔디를 태우고 있죠. 그러니까 연료가 다르니까 다른 불이죠. 새로 생긴 불이죠. 왜냐면 새로 그 다른 잔디에 옮겨 붙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새로 생긴 거죠. 그리고 초 같은 것도 초가 이렇게 내려올 때도 우리는 계속 불이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초는 계속 새로운 촛농을 태우고 있죠.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위에 초의 밑부분을 태우던 불하고 아랫부분을 태우던 불은 다른 불이죠. 근데 초는 우리는 계속 불이 이어진다고 우리 눈으로 착각을 하죠. 연속되니까. 근데 요런 이제 찰나멜론에 관한 이제 불교의 가르침은 결국은 우리가 사실 촛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매 순간 계속 꺼지면서 매 순간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안 그러면은 계속 존재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누가 옆에서 건드리지 않는 한은 계속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영원히 늙지도 않고 또 이런 것들도 누가 건드리지 않으면 영원히 존재해야 되고 이런데 이 결국은 이렇게 모든 것들은 다 소멸하고 붕괴가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붕괴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게 계속 매 순간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소멸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이론입니다. 근데 요게 요 생각이 나중에 다시 요 제5도살장 영화에 관한 문제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3세 시류설이라고 하는 그 설일체유비라고 하는 부파에서 내온 설인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장에서 처음엔 불이 꺼져 있죠. 이제 불이 켜지고 우리가 영화를 본다고 생각을 할 때 이렇게 화면에서 이제 토끼가 움직이죠. 그죠? 우리는 이제 토끼가 움직이는 걸로 보이지만은 실제 영화관의 필름에서 토끼는 움직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상기에서 이 필름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앞에 필름이 빠지고 뒤에 필름이 생기는 거죠. 그죠? 계속 그 1초에 이제 수십 개 프레임이 돌아가면서 사실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멈춰 있는 사진이 그냥 수만 장이 있는 걸 뿐이에요. 멈춰 있는 사진이 계속 돌아가는데 우리는 그냥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죠.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보고 울기도 하고 아,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막 감정이입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사실은 수많은 사진들의 나열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그 우리는 이제 찰나멜론의 세계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유지되고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 머무르고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는 매 순간 변화하면서 매 순간 그 사라지고 생기기를 반복한다는 게 생각입니다. 근데 그러면 운동이라는 건 없는데 현재는 지금 요 모습만 보이죠. 보이지만은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필름이 없어진 건가요? 그건 아니죠. 필름은 남아있겠죠. 계속 필름은 남아있고 그래서 과거도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만 필름 속에서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도 지금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 필름 속에서는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그 필름은 정해져 있는 거죠. 요거를 이제 차이가 단순히 드러났냐 숨었냐 요 차이만 있는 거예요. 눈앞에 드러난 게 지금 현재지만은 과거하고 미래는 계속 그 같은 순간에 존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가 돌아가는 순간에도 다른 필름들은 계속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요거를 3세 시류설이라고 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설이에요. 아까 그 영화에서 봤던 빌리 필그림은 지금 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선으로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돌아가듯이 일생을 돌아가는 거에 비해서 이 사람은 필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요 필름 속에 과거의 현재가 미래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요 이제 필름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설을 요거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설일체유부라고 합니다. 요 부파 이름이에요. 요즘은 지금 종단의 개념이죠. 부파가 이 사람들이 주장하던 게 일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설이에요. 그러니까 일체라는 게 뭐냐면 전부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설일체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에서 보면은 아까 영화에서 봤던 빌리 필그림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원래는 그냥 쭉 시작부터 끝까지 필름이 흘러가던 게 아니라 그냥 과거에 갔다가 미래에 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일체유부에서 그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그 증거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는 그 신통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과거를 이렇게 내다보고 이 사람의 미래를 볼 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이 사람 미래는 어떻게 될 거다. 아, 넌 과거엔 이렇게 살았구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당시에는 있었는데 그거에 관해서는 논사안에서 별로 의심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그 인간의 능력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의 딱 봤는데 이 사람의 과거를 바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과거가 존재해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병을 이렇게 보고 있다. 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물병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없는 거를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서 과거에 이랬구나라고 딱 보게 되면, 아니 미래에 어떻게 될 거구나라고 딱 보게 된다는 거는 이 사람의 과거가 지금 보통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고 숨어 있지만은 이 필름의 어두운 부분처럼 그냥 이 사람의 미래가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치면은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필름으로 남아 있는 이 영역까지도 시야가 이렇게 그 닿는 사람을 이제 소위 말하는 저 신통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통력이 있기 위해서는 과거와 미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언정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요 3세 시류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아까 찰나멸론이라고 얘기했던 그 설에 기반한 두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 소멸하고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찰나멸론이라고 그랬죠. 매 순간에 소멸한다고 하는 찰나멸론에 기반해서 설을체유부라고 하는 부파는 방금 말씀드린 3세 시류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설을체유부의 분파 중에 경량보라고 하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분파가 있는데 이 분파에서는 3세 시류설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면서 과미무체라는 걸 주장을 했어요. 과거와 미래는 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요대로 직역을 하면은 과거와 미래는 존재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둘 다 일리는 있죠, 그죠? 왜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하는데 왜 과거에 내가 지었던 업이 지금 발동이 되거나 미래에 발동이 될 수가 있는가라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순간만 존재하면은 내가 왜냐면 그 업이라고 하는 거는 까르마라고 하는 거는 불교도들이 다 누구나 믿는 그런 이론인데 그 불교도로서 업을 믿으려면은 과거에 내가 저지른 짓을 어떤 식으로든 내가 갚아야 되거나 보상을 받아야 되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과거에 뭔가 죄를 지었다. 근데 현재만 존재한다 그러면 과거에 지은 죄도 다 사라졌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현재만 존재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건데 라고 했을 때 요거를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지금 현재가 이 과거의 업들까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업들이 계속 상속이 돼서 매 순간 계속 변화를 한 것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화분에 그 씨앗을 심고서 물을 주면은 그 물을 주자마자 바로 싹이 트는 건 아니잖아요. 싹이 트지 않고 씨앗을 심고서 물을 주면은 밤새 있다가 아침쯤에 싹이 트죠. 이게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물을 주고 나서 물은 사라졌어요. 그죠? 물을 줬던 내 행위도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밤새 싹이 트기 전까지 그 시간은 뭔가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사이에는 누구도 물을 주지도 않았고 그죠? 더 이상 물을 주는 행위도 더 이상 이제 없어진 상태가 됐어요. 근데 왜 시간이 지나서 싹이 텄느냐? 그러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밤새 이게 물이 작용을 한 거겠죠. 뭔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요 싹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발화할 조건을 이렇게 만들면서 요 씨앗은 계속 또 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싹을 틀 준비를 계속 안에서 이제 이 시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던 거겠죠.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업이 발동된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행위를 했던 게 남아 있어서 업이 발동이 되는 게 아니라 물을 준 순간에 물을 준 사람의 행위는 끝났어요. 끝났지만은 계속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씨앗 안에서 계속 물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의 업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과거의 업이 계속 내 안에서도 계속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찰나생찰나멸 하면서 계속 바뀌고 있다가 조건이 됐을 때 씨앗이 탁 나타나는 것처럼 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지은 잘못 때문에 지금 내가 벌을 받게 된다. 아니면 제가 나쁜 일을 당하게 된다. 이게 지금 과거의 업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계속 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설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설과 현재만 존재한다는 설이 두 가지 다 일리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그 주장하는 그 선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겐 스님이라고 하는 그 도겐 선사라고 하는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스님인데 그 일본의 조동종을 사실은 그 확산시킨 그 일본 불교사는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1200년대
예, 그래서 요 도겐 스님이 지은 절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사찰들이 타버렸지만은. 근데 요 스님이 그 쓴 책 중에 이제 정법안장이라는 책이 있는데 엄청 방대한 양이에요. 요 중에 한 챕터 중에 유시라는 챕터가 있어요. 유시가 말 그대로 시간에 관해서 그 선승으로서 이제 요 조동종 계통이니까 이제 저희 같은 가나선이 아니라 묵조선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묵조선 계통의 수행을 이제 평생 하면서 쓴 그 수행을 하면서 자기가 정리한 시간에 관한 개념들을 유시라는 챕터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유시라는 부분을 보면은 결국 내용을 핵심을 요약을 하면 시간이 곧 존재고 존재가 곧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쓴 말 중에 어제와 오늘의 도리는 산에 올라서 수많은 봉우리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겐 스님이 그 아까 얘기했던 경량부처럼 과거와 미래는 존재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선사들의 어떤 공통적인 태도라고도 할 수가 있죠.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하고 과거와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도 또 산에 올라서 수많은 봉우리를 보는 것과 같다는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수많은 봉우리를 보는 것과 같다가 이렇게 들으면 좀 이상한 말 같지만 사실은 아까 그 트라팔마도 행성의 사람들하고 하는 얘기랑 비슷하죠. 이 사람들이 시간 전체를 산맥을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이렇게 보고 있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은 현재 내가 현재가 존재를 하기는 하지만은 이 현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냥 요 현재 이 순간만 존재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죠? 나는 과거와 미래와 연결을 통해서 존재를 했죠. 그리고 나한테 미래가 하나도 없다면 현재 존재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현재는 바로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현재는 내가 현재라고 인식하는 순간 이미 미래로 과거로 넘어가 버려요.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이라고 느끼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은 미래에 도달해요. 미래에 도달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했던 그 순간은 과거가 돼 버리죠.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존재가 있기 위해서는 요 물병 있으면 물병 하나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물병의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지금 순간에 물병밖에 없어요. 없지만은 실제로는 물병을 만들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공장부터 요게 관련된 온갖 그 산업들 그리고 온갖 운송업들까지 다 포함이 돼서 이 물이 또 생성되는 과정부터 또 물이 생성되려면 이제 지구가 태어나서 물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다 여기 하나에 포함이 돼 있겠죠. 그리고 요 이후에 내가 물을 먹어서 어떤 사람으로 살게 되고 요걸 버려서 환경이 어떻게 되고 요까지 미래까지 다 정해져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물이라는 게 지금 요 순간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과거와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와 미래를 뺀 그냥 순수한 지금 순간의 물병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은 요거 하나만 존재하면 한순간에 이렇게 그 사라져 버리게 되는 존재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존재고 존재가 시간 그리고 이걸 산봉우리에서 보는 듯이 우리는 이제 보게 되지만은 실제로는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요 표현들이 사실은 하나로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도겐 선사의 이야기를 보면은 방금 나왔던 그죠? 설을주부와 경량부가 3세 실우냐 과미무체냐 아니면 3세가 다 동시에 존재하느냐 아니면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하느냐라는 문제를 어떻게 보면 하나로 통합을 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는 영화가 존재한다는 게 그리고 이 사람이 과거에 갔다가 미래를 갔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사람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계속 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갔다 보면은 그죠? 문득 10년 전의 일이 생각나서 화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어떨 때는 어릴 때 일이 화나기도 해요. 어릴 때 누군가한테 당했던 일이 화나기도 하는데 어릴 때 그 사람도 없고 나한테 뭔가 나쁜 짓을 저질렀던 사람도 이미 없고 그 어린 시절에 나도 이미 없죠. 지금 내가 아니잖아요. 어린 시절에 나는 그죠? 생긴 것도 다르고 아마 그때 나를 봤던 사람들이 저를 보면 알아보지도 못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한테 나쁜 일을 했던 사람은 그걸 기억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기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정확하게는 내 입장에서만 내 기억을 이렇게 과장시킨 건지도 아니면 모르는데 10년 전의 일이 화나고 어릴 때 일이 화나고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내가 미래에는 이렇게 죽게 되겠지라고 또 미래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과거, 현재, 미래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삶을 살았을 때 과연 어떻게 살게 될까라는 이게 마음속의 실험이죠. 그 실험이 이 영화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은 잠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시간과 존재에 관련된 상황을 사실은 제일 잘 보여주는 그 예시가 사실은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홀로그램이 아마 영화 같은 데서 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그냥 보면은 그냥 그래픽인데 이 그림으로 보이는 게 3차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림을 만들어서 아마 기술적으로는 지금도 이제 가능한 상태예요.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레이저로 재현을 하는데 옆으로 보면은 옆 모습이 보이도록 이렇게 돌아가는 요런 거를 이제 홀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술적으로 레이저를 또 한번 쏜 다음에 반으로 쪼개서 한쪽은 반사를 시키고 한쪽은 뭐 물건에 비춘 다음에 다시 필름에 만들어서 그걸 다시 또 재생하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요걸 이제 이차크 벤토프라고 하는 사람이 또 과학자면서 또 명상가로도 굉장히 유명한 명상 저술가로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요 개념만 추려서 쉽게 본인의 책에 소개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그릇에 그냥 물을 이렇게 담아서 물에다가 돌을 떨어뜨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돌을 떨어뜨리면은 뭐 호수에 물을 떨어뜨릴 때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돌을 떨어뜨릴 때 물결의 모양만 보고서 우리는 돌이 어느 정도 깊이까지 가라앉았는지 대충 알 수 있겠죠.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떨어진 지 얼마 안 되면은 이 동그란 무늬가 하나 정도 조그맣게만 있겠죠. 돌이 닿기 전에는 물결이 없겠죠. 닿고 나서. 근데 돌이 깊은 호수를 한참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 물결이 점점 커지면서 옆으로 퍼지겠죠. 그죠? 퍼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물결만 보고도 빠뜨린 돌이 어느 정도 깊이에 있는지를 대충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할 수가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죠? 이렇게 담겨서 안 보이는 상태가 되더라도 물결만 보면은 대충 이게 어느 정도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 보면은 물결끼리 이게 간섭 무늬를 일으키잖아요. 물결 자체가 간섭을 일으켜 가지고 사실은 요 모양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여기 한 군데만 보더라도 돌이 몇 개가 떨어져 있고 둘 다 어느 정도 깊이인지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물결끼리 이제 어떻게 간섭을 일으키는 걸 계산을 하면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돌멩이가 어느 정도 빠뜨리는 게 어느 정도 깊이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지 다 내려간 건지 내려가는 걸 멈춘 건지 뭐 내려가고 있는 도중인지 이런 것들이 물결만 가지고도 다 계산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물결만 보는 게 아니라 요 물 위에 어디를 보더라도 사실은 계산이 다 가능해요. 요 정도면은 물결이 저 정도 거리에서 물결이 이런 영향을 미쳤고 요 정도 거리에 이런 영향을 미친 걸 보면은 돌멩이가 조그만 돌멩이가 요 세숫대에서 어느 정도 빠뜨렸겠구나 아니면 빠뜨릴 때 어느 정도 속도로 던졌겠구나 이런 것도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이 상태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물결무늬 그림으로 보면은 위에서 이제 돌멩이 3개를 떨어뜨리게 되면은 3개가 이렇게 물결 무늬를 일으키겠죠. 세숫대를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물결 무늬가 일어나고 있을 때 이걸 갑자기 얼려버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에 얼리면은 바로 얼리는 게 아니라 잔잔해져야 얼릴 텐데
너무 그 한순간에 바로 팍 얼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가지고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요 순간에 바로 탁 그냥 순간적으로 확 얼려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요 얼음판이 옆에서 볼 때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얼음판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울퉁불퉁한 게 실제로는 요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요런 얼음판이에요, 그죠? 요 얼음판을 그러니까 그 보면은 아까 물결만 보고서도 돌멩이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했듯이 얼음판에 요 어디를 보더라도 사실은 돌멩이가 몇 개가 있고 돌멩이가 어느 정도로 빠졌는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라는 게 실제로 움직이는 걸 봐야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양만 보고도 요거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바로 예측이 가시죠. 예측이라기보다는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사람은 떨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위에 있다가 떨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운동 방향을 보면서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것만 보고서. 그리고 이런 오토바이도 이 바이크가 앞으로 가고 있는지 뒤로 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빠른 거를 이렇게 찍는데 뒤에 배경 화면은 막 휙휙 지나가는 이런 화면이 있는데 이걸로도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술적으로 되게 힘든 촬영이에요. 왜냐면 오토바이를 찍는 순간에 뒤에 배경은 지나가는데 요 오토바이를 탄 사람은 그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찍히잖아요. 이게 그 굉장히 실력이 좋은 사람이 오토바이를 지나갈 때 옆에 서 있다가 지나갈 때 조리개를 이렇게 팍 열었다가 닫는 거예요. 딱 지나가는 순간에 같이 움직이면서 탁 열었다가 닫을 때 이런 사진이 나와요. 근데 이것만 보고도 지금 오토바이가 앞으로 가고 있는지 뒤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자세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보면 이 손 모양을 보면은 그죠? 만약에 뒤로 가고 있으면은 손을 이렇게 안 잡고 있겠죠. 다른 방식으로 잡고 있겠죠. 뒤로 가고 있는 모습을 뭐 넘어지지 않으려고 당긴다거나 뭐 이런 이제 다른 액션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한 부분만 봐도 이 사람 요 물체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만들었던 얼음판을 실제로 이제 동조성 빛이라고 해서 요거에 맞는 방식으로 이제 빛을 비췄을 때 아니면 요즘에는 뭐 컴퓨터나 AI로 이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니까 AI를 통해서 요게 요 얼음판이 생긴 순간에 어떤 모습이다를 계산을 해서 실제로 화면으로 보여봐라라고 그래픽으로 만들면은 요 얼음판만 가지고도 요 돌멩이 세 개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떨어져 있던 상태라는 게 얼음판을 딱 만드는 순간에 물결 모양이 있으니까 그죠? 그 물결 모양에서 돌멩이가 어느 정도 나와 있다는 거를 요거를 홀로그램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2차원이나 3차원으로 돌멩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옆으로 지나가면 딱 볼 수가 있는 이런 상태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요 돌멩이 세 개를 그 봤을 때 요게 이 뭐랄까요? 시사하는 바는 이게 전부 다 이제 연결된 세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멩이가 있으면 돌멩이 하나만 존재한다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그죠. 이 내가 움직이고 있는 요 모습 자체로서 이 세계 전체를 좀 더 이제 확장을 하면 세계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요 얼음판을 조금만 잘라가지고 요 한 조각만 놔도 한 조각에도 요 물결이 있겠죠, 그죠? 울퉁불퉁한 물결이 있으면은 요거에 여기다가 동조성 빛을 비춰도 똑같이 세 개가 나와요. 똑같은 결과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가 빠져 있는지를 간섭 무늬를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좀 더 이제 과장을 하고 확장을 하자면 이 세상의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세계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연결된 세계라고 치면은 이 세계에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누군가와 이제 간섭 무늬를 만들면서 또 주변의 사물들과 연결이 돼서 요 내가 살고 있는 세계 전체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 우리가 또 독립된 어떤 물체로 보이는 거는 그냥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요 상태만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간적으로 볼 때 그런 거고 시간적으로 볼 때는 마찬가지죠.
돌멩이가 반쯤 떨어졌을 때 탁 얼려서 봤다. 그래도 돌멩이의 과거와 미래까지도 사실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계산을 하면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아, 돌멩이가 어디쯤에서 언제쯤 떨어졌겠다. 그리고 이 돌멩이가 좀 있으면 어디까지 떨어지겠다. 이 물결은 나중에 어떻게 변하겠다까지도 나오죠. 그래서 이게 공간적으로만 연결된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요 얼려 있는 요 상태 하나만 가지고도 돌멩이의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이렇게 요 필름 한 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얼음 한 조각에 요 돌멩이 세 개의 과거와 미래, 아니면 물 전체의 과거와 미래가 다 동시에 사실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하고 존재가 그 연결되는 방식을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제 동시에 보는 상황이 어떻게 상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이게 동시에 본다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볼 영화는 거의 비슷한 소재로 이제 컨택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원 제목하고 많이 바뀌었죠. 근데 여기 보면은 도시 한가운데 뭐가 물체가 떠 있죠. 떠 있는 게 이게 우주선이에요. 외계인이 지구에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2대가 지구 전체에 갑자기 찾아와서 이게 뭐 하는 건지를, 뭐 하는 외계인들인지를 몰라요. 근데 과학기술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지구인들보다 훨씬 뛰어난 건 사실이에요. 지구인들이 이런 거 못 만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거대한 물체를 띄워놓을 수가 없잖아요. 지구인들은. 그래서 우주에서 갑자기 이렇게 오는 걸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구보다 훨씬 발달한 곳인 거는 분명한데, 왔는데 그렇다고 지구를 침략하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뭐 지배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요 상태로. 요거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구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관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생긴 거 보면은 가끔씩 요 영화를 본 이후로는 가끔 요 근처에서 보이죠. 지나가다가 롯데타워를 보면은 요 생각이 좀 납니다. 롯데타워가 갑자기 그 뜬금없이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요거의 이제 원작은 테드 창이라고 하는 그 대만계 미국인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한자 이름은 그 본인을 밝히는 강복남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복남이인데 이제 테드 창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아마 그 살아있는 SF 작가 중에서는 가장 그 뛰어난 작가로 얘기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이제 중단편 모음집에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실린 중편 소설이 당신 인생의 이야기예요. 대표 소설이죠. 요거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책으로 이제 왼쪽이 처음 나왔을 때 책이고, 지금 이제 이런 형태로 발간이 되고 있고, 여기 보면은 온갖 상을 다 수상한 그 SF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주인공도, 여기는 여성 언어학자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언어학을 대학에서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도 요 외계인하고 교신을 하게 되면서 요 외계인들이 사실 아까 트라팔마도인들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푸는 방식은 조금 다른데, 이 사람들의 독특한 언어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딸을 키웠는데, 딸을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키웠는데, 딸을 키우다가 중간에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다시 딸을 한 24살 정도까지 키우다가 딸이 죽어요. 24살 때.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겠죠. 근데 이 상황을, 딸의 일생을 전체를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 아까 이제 제5도살장에서는 본인의 인생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딸을 키우면서 이 보내기까지의 일생을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돼서, 그래서 당신 인생의 이야기예요, 제목이. 그래서 딸을 이제 처음에 만드는 그 태어나는 요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이 태어나고 딸하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모습도 나오죠. 딸이 이제 보안관 아기 때 이제 보안관 역할을 하고 막 또 장난치니까 막 도망친다고 막 깨르르 웃으면서 도망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과거죠.
그리고 갑자기 딸이 죽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서는 막 이렇게 딸이 죽으니까 막 절규를 하겠죠. 절규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좀 화면이 저도 잘 나오고 있나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평소에 하는 일은 언어학자로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 명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늘 왜 다들 이렇게 많이 안 왔니? 라고 학생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는 꽉 차 있어야 되는데 몇 명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 좀 뉴스 좀 틀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앞에 이제 강의 화면에다가 뉴스를 이렇게 띄우는데 아까처럼 전 세계 이제 12개국에서 저런 그 우주선들이 나타났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걸 보고서 이제 지구가 멸망했다고 생각했는지 지구가 멸망한다고 생각하면 강의 들어갈 기분이 안 나겠죠, 그죠? 외계인이 침공했는데 뭐 지금 강의가 대수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학생들이 그러고 온 학생들이 오히려 대단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우주선이. 그리고 전 세계에 이제 12개 지역에 똑같이 나타났다고 나오는데 그 규칙성이 없어요. 대체 무슨 이유로 여기 나타났는지, 왜 외계인들은 이 도시들을 골랐는지, 꼭 대도시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온갖 규칙성이 뭐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80년대 히트곡을 가진 장소라거나 뭐 말도 안 되는 규칙들을 막 내세우는데 어떻게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이제 그 미국 몬타나에 그 착륙한 요 이제 우주선하고 이제 교신을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연구실에 어느 날 찾아와요. 요 미국의 이제 비밀 요원들이 찾아오는데, 왜냐면 이 사람들이 언어학자잖아요. 직업이 언어학자다 보니까 외계인이 와가지고 가끔 나와서 교신을 하는 모양이에요. 말을 하는데 외계인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은 언어학자를 부르겠죠. 언어학자를 불러서 이 언어 패턴을 좀 분석을 해서 외계인하고 어떻게든 대화를 하도록 해보자라고 해서 이 사람이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우주선 근처에 캠프를 설치를 해두고 요 밑에 가끔 이게 열리면서 외계인이 모습을 드러내는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서우니까 온갖 장비들을 그 방사능 피폭을 막을 수 있는 장비들까지 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가서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생긴 거는 이 사람이 거대한 문어처럼 생겼어요. 거대한 문어처럼 서 있고 다리가 7개예요. 그래서 7개라서 헵타포드라고 부르게 되는데 7개를 가진 그런 그 문어들이 실제로 쓰는 언어들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자 같기도 하고 그냥 낙서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먹물을 뿌리듯이 이 유리 화면에다가 자기들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체 무슨 언어인지를 알 수가 없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 선사들이 서예 이렇게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혼자서 온갖 분석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이 대체 뭔지, 대체 이 사람들 왜 오는 건지, 지구를 지배하거나 침공할 목적이 있으면 이미 저 정도 우주선을 만들 기술이면 지구를 지배하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계속 띄워놓고서 대체 뭘 하려고 가끔 얘기를 저런 식으로 자기들 언어를 써놓은 걸 보니까 분명히 대화를 하려는 것 같기는 한데 대체 이유가 뭐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진전이 없으니까 어느 날 조금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이제 그 딸이 죽고 이혼하고 딸도 죽은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요 방사능 피폭을 쓴 그 우주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기구를 벗어 던지고 직접 몸으로 부딪혀 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자기 그냥 요 장비를 다 벗고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실제로 요 유리 너머로 이제 손을 대보고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요 언어학자가. 그러니까 또 다시 또 자기들 얘기를 해줘요. 요 다리예요. 문어 다리에 해당되는데, 근데 그냥 먹물이고 계속 이런 동그라미만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그래서 아예 한자처럼 의미를 담은 언어인지 음성을 담은 언어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게 전 세계 12개국에서 다 똑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중국에서는 말이 하도 안 통하니까 한자를 써봐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마작판을 들고 가지고 마작 알들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좀 대화가 되는 것 같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다고 뭐 완전히 대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요걸 그리면서 나중에 알게 된 상황이 이제 이 혼자서 이제 그리고 베끼고 하면서 알게 된 상황이 이 사람들의 언어가 비선형적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비선형적이라는 게 무슨 선형적이라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하나의 이 선을 그리듯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우리 언어가 그렇잖아요. 제가 내뱉고 나면 언어라는 게 순서가 있잖아요. 나는 오늘 뭐 어디에 갔다라는 순서가 있으면은 순서대로 그걸 사람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것도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말에는 어순이라는 게 다 있어요. 우리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언어가 그렇죠. 근데 요 사람들의 언어에는 앞뒤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간을 얘기를 할 때 언어 속에 이미 시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떻게 갔다는 순서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은 순서라는 게 없어서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표현을 하는 언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쓸 때도 문장을 앞부터 뒤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맨 앞과 맨 뒤를 동시에 쓴다거나 하는 식의 개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그림을 그리는 게 그래서 문장을 앞부분부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로 통으로 이렇게 적는 방식이다라는 거를 알게 됐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그 언어가 사실 사고를 지배하고 그 사람의 의식을 사실 지배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 언어의 어떤 한계가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의 한계죠. 우리는 모든 생각을 언어로 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한국어만 쓸 수 있다 그러면 나는 한국어로밖에 사고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죠? 다른 언어는 사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까지가 내 생각의 한계죠. 저는 뭐 다른 부분을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그 생각이라는 거는 그냥 두리뭉실한 상태로 정확하게 누구한테 전달할 수 없는 생각이고 내 안에서조차도 나한테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아 내가 이거구나라고 나의 이해를 내 마음속으로 납득시키기 위해서도 언어가 필요해요. 내가 쓰는 언어가. 그래서 언어의 한계가 그 사람의 생각의 한계인데 언어를 쓰는 방식이 아예 다르면은 선으로 순서대로 쓰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를 통으로 쓰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게 된다는 거를 그런 식의 의식의 변환이 일어난다는 거를 알게 되고 이 사람이 그런 체험을 점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이 사람 결국은 이 사람의 이제 이 사람을 평생 괴롭히고 있는 트라우마는 자기 딸의 죽음이죠. 딸의 죽음인데 계속 딸이 태어날 때부터 죽거나 뭐 과거 미래 이걸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외계인들과 교신을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딸의 어린 시절이 나오고 아니면 요 영화에서는 잘 이 표현이 안 되는데 소설에서는 딸이 이제 나중에 청소년이 될 때로 나오고 어른이 될 때로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로만 있는 게 아니라 제법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그 이혼하고 난 다음이니까 자기 딸하고 이제 그 왜 지금 이제 이혼하고 나서 새로 만나는 남자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들까지 꽤 복잡하게 막 얽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딸의 죽음이 훨씬 더 이렇게 좀 짙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소설 속에서는 훨씬 여기서는 이제 아기만 나오니까 마음은 이쪽이 더 아프지만은 그 영상적으로는 실은 이 상황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는 드러내주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자꾸 딸이 계속 나와요, 그죠? 그러다 또 외계인을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컴퓨터로 그 분석을 하기도 하고 또 전 세계 12개국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 중국은 아예 연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죠? 독자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하기도 하고. 그래서 컴퓨터에서 이 패턴 분석도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보고 또 이게 이제 그림이 하나하나가 이제 각도에 따라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계속 분석을 하고 근데 다 원으로만 이제 그리는 방식이에요.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직접 손을 뻗어서 자기가 이걸 움직여서 대화를 하는 방식도 이제 시도를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요 우주선이 떠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그 일부 사람들이 그
요 우주선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요즘 시대 얘기라서 유튜버가 나오는데 유튜버들이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유튜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구가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데 요것들 먼저 공격을 해야지 왜 이거를 대화만 하려고 하고 있냐 이런 유튜버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얘기에 영향을 받은 군인들이 폭탄을 설치하게 됩니다. 폭탄을 설치하고 막 먼저 공격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얘기가 좀 엉키고 이러게 되는데 근데 요 외계인들이 나중에 이제 직접 찾아가게 돼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요 외계인들은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에 폭탄을 설치할 것까지도 이미 알고 있어요. 터트리고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하게 되고 어떤 사람과 이제 또 교신을 하게 되고 나중에 목적을 얘기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 왔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뭐 소설에서는 좀 분명하게 안 나오는데 3000년 뒤에 인류한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일이 있다. 지구인들한테 도움을 받을 일이 있어서 지금 왔다 간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다시 왜 갔는지 모르게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이제 그 마지막에서는 결국 이 사람이 요 헵타포드라는 외계인들의 언어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계속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이 단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딸을 만나요. 계속 딸을 만나고 딸의 일생을 계속 반복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의 죽음을 그래서 더 이상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관조하는 형태로 딸의 일생을 계속 보게 되는 이런 그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딸이 이제 태어날 때 또 보게 되고 또 나중에 이제 미래를 보게 된다는 것도 암시를 하는 게 여기서 같이 연구를 하던 사람하고 다시 이제 이 사귀게 되는데 사귀게 될 때 하는 말이 그죠. 당신을 안았을 때 얼마나 좋았었는지 잊고 있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둘이 처음 앉는 장면이거든요. 앉는 장면인데 이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를 늘 보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앉는 상황에서도 미래에서 이제 이 사람을 앉는 느낌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미래를 보는 이런 상황까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소설에서 나오는 요 소설에서는 조금 더 요 외계인들, 헵타포드라는 다리 7개에 달린 문어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게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이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정해져 있으면은 그럼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누구나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어떻게 발버둥 치든 간에 내 미래는 정해져 있는 거냐, 언제 죽을지는 정해져 있는 거냐, 내 의지는 아무 상관이 없느냐, 내 자유의지는 발휘되지는 않고 나는 그냥 어떻게 일어날지 정해진 노선 안에서 갇혀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을 때 요 헵타포드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요 나오는 이제 주인공이 내린 결론이에요, 소설 속에서. 그래서 자유는 환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것은 순차적 의식이라는 맥락에서는 완벽한 현실이다. 이게 우리가 이걸 이 순서를 분별하고 있는 의식 안에서는 자유는 완벽하게 현실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과 뒤를 순서대로 만들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그게 선처럼 이어지고 있을 때만 성립하는 개념이죠. 성립하는 개념인데 이 순차적인 그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맥락에서는 완벽한 현실인데 동시적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언어를 비선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언어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이 통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에서는 그 동시적 의식의 맥락에서 보면 자유는 의미가 없지만 강제 또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유만 없는 게 아니라 구속되고 속박되고 강제로 이 상황을 진행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도 그렇고 강제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미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해진 대로 따라가는 어떤 구속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이것도 순서대로 있는 개념에서만 존재하는 거고 이 순서의 개념 안에서는 자유는 존재하지만은 통으로 볼 때는 자유라는 거는 자유의지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그렇다면 또 반대로 구속된다는 개념도 아니면 강제된다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내용이. 그래서 맥락이 서로 다를 뿐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타당하거나 덜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을 보는 두 측면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랑
과거에서 현재로 들어오고 미래로 넘어가는데 나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다는 요 개념이랑 요 두 가지는 사실은 세상을 보는 두 가지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시간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할 때 그 유명한 착시 현상을 닮았다거나 할까 이러면서 고개를 뒤쪽으로 돌린 우아한 젊은 여인으로도 보이고 턱이 가슴에 묻힐 정도로 고개를 푹 숙인 울퉁불퉁한 코를 한 노파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 그림의 경우처럼 올바른 해석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착시 그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할머니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젊은 여자로 보이는 그림 있잖아요. 유명한 그림에 착시 그림처럼.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정답이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아니면 어떤 거 중에 또 어떻게 보면 토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오리로 보이는 그림도 유명한 그림이 있죠. 근데 그런 그림도 해석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를 하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토끼냐 오리냐라고 이제 토끼처럼도 생기고 오리처럼 생긴 것 중에 토끼이면서 동시에 오리다라고 볼 수 있는 시선은 없는 거예요. 우리 의식에서는. 우리 의식은 토끼로 보든지 오리로 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올바른 해석은 존재하지 않고 양쪽 모두 동등하게 타당하다. 그러나 이제 두 그림을 동시에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 두 영화를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두 영화가 되게 비슷하죠. 공통적으로는 두 영화 다 모두 그 외계인과 교류를 나누는 얘기입니다. 지구인들하고 다르게 생긴 외계인들과 교류를 나누고 그 외계인들의 특성은 두 개 다 비슷해요. 지구보다 훨씬 뛰어난 문명에서 살고 있는 지구인보다 훨씬 높은 지성을 가진 외계인들이고 지구보다 훨씬 이제 발달된 과학 기술을 가진 외계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외계인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는 그런 의식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봤던 제5 도살장에서는 더 높은 문명에서의 어떤 이 뭐랄까요, 이 진화된 의식 수준처럼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이 컨택트라는 영화에서는 이게 언어의 차이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의식의 상태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보이는 이런 상태라는 점에서는 두 개 다 비슷하죠. 비슷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볼 때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 아니면 어떤 것을 보게 될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을 의식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두 영화가 그래도 뭐 아니 분위기는 다르지만 한쪽은 굉장히 무겁고 어두운 반면에 한쪽은 굉장히 유쾌하게 나간다는 점에서 두 개의 분위기는 다르지만 이것들을 보여주는 그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은 여기 이 어린애 사진이 하나가 있죠. 이 사실은 한때 꽤 유명했던 사람의 사진입니다. 이게 커트 코베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냐면은 요 유명한 뮤지션이 돼요. 뮤지션이 되게 되는데 요 어린애 시절에 그냥 요때는 그냥 천진하죠. 천진하게 그냥 근데 사실 꽤 귀엽게 생긴 애죠. 어린애죠. 꽤 귀엽고 착하게 생긴 어린애인데 나중에 이 어린애가 이 사람이 일대기가 어느 정도 알려졌으니까 알게 되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엄청난 괴롭힘을 당해요. 왜냐면 이게 막 이 흔히 말하는 남자들 세계에 막 이렇게 치고받는 요 사이에 끼지를 못해서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하고 엄청나게 괴로운 삶을 살게 돼요. 또 부모님이 그걸 이렇게 케어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굉장히 이렇게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나중에 20대 뮤지션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 그때도 이제 그 시절에도 뮤지션으로 성공을 하고 나서 계속 행복하게 살면서 무대에서 노래하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지낸 게 아니라 26살 때 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괴로움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어마어마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뭐 사례 몇 개만 들어봐도 참 용케 잘 살아서 잘 컸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심한 사례들을 겪고서
이 유명한 뮤지션이 됐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어린애 사진을 보면은 뭔가 되게 슬프죠. 슬픈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귀여운 애기인데 나중에는 보면은 애기를 보면서 뭐 이 애를 보면서 아이고 지금 이렇게 천진하게 웃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지나서 이제 그죠? 중고등학교에서 어마어마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냥 사는 게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시절을 보내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슬퍼요. 이 사진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보는 방식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로만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 미래를 알고 나서 어릴 때 사진을 보게 되면은 사진에 대한 감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본다는 게 지금 현재를 볼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사진은 비슷한 경우죠. 이 사람은 마이클 잭슨이에요. 되게 뭐 다들 알겠지만 그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가수가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지는 지금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막 그러면 가수로서 성공을 하게 되지만은 중상모략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사실은 재능 하나로 이렇게 지내다 왔는데 지금 봤을 땐 그냥 귀여운 꼬마애라고 생각이 되다가 어릴 때 사람들한테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그 돈을 노린 사람들한테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힘들다가 죽을 때도 어떻게 죽었는지도 정확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지금도 아직까지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돈을 노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괴롭힘을 받아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제 화려한 삶을 살기도 했고 누구보다 괴로운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얘기를 할 때 이제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평생 어린아이 수준의 이 정신 연령으로 살아왔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던 거죠. 아예 왜냐면 어릴 때부터 연예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사회생활이나 뭐 이런 그게 없었겠죠. 사회생활을 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음악만 만들고 무대만 준비하고 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철이 안 든 거죠. 철이 안 들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순수함을 계속 유지한 상태로 오히려 주변에 이용을 당하는 상태로 살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요 사진을 봤을 때 그죠? 괜히 뭔가 또 슬퍼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천진하고 그냥 천사처럼 노래를 부르던 꼬마애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로 안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을 볼 때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본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 그 젊은 스님의 사진을 하나 보면은 그냥 뭐 지금 정진하시는 스님의 사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성철 스님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본다. 이러면 그냥 젊은이를 안 보이죠. 더 이상 젊은이를 안 보이고 이 다음에 어떻게 될 어떤 스님이라는 인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냥 만약에 내 앞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이라고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미래를 안다는 거, 이 사람의 과거를 안다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을 봤을 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본다라는 게 처음에는 이제 아마 좀 황당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이 정신병자에 관한 얘기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 삶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아까 봤던 삼세의 시류설이나 아니면 경량부의 이제 과미무체설 같은 이제 찰나면을 기반으로 한 이런 이제 그 설명들을 부가해서 이런 영화에 나와 있는 좀 메시지들을 좀 확인을 하면은 이런 그 외계인들의 생각,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식을 벗어난 시간관념을 가지고 있는 그 외계인들을 그런 외계인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그 영화들이 아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의응답 네, 강의가 어떠셨나요?
들으면서 또 그 궁금하신 점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온라인하고 현장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시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 동등하다는 의미가 이게 어떤 게 맞느냐 틀리냐의 의미에서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식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봤을 때 아마 그런 심리 검사가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렇뿐만 아니라 뭐 해골처럼 보이는 경우, 뭐 호랑이처럼 보이는 경우, 뭐 이런 그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아마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것들이 뭐 이렇게 보일 때는 요런 심리고 요렇게 볼 땐 요런 심리고 라는 것까지는 반영이 되지만은 이렇게 보는 게 정답이고 이렇게 보는 게 오답이고 이런 건 없다는 면에서는 동등하다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이렇게 왜 심리 테스트로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자기 배경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오리냐 이게 뭐 토끼냐 이런 그림이 있으면은 토끼를 많이 보고 살아온 사람들은 토끼처럼 보일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오리를 많이 보고 온 사람들은 오리로 보일 이런 그림이죠. 잘 찾으셨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죠? 이렇게 보면은 젊은 여인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죠? 반대로 요 할머니로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어디냐면 결국 요 부분을 턱으로 보면은 젊은 여성으로 보이고 요 부분을 코로 보면은 할머니로 보이죠. 두 개 다 보이는데 근데 어떤 게 정답이냐 그러면은 그거는 없다는 의미에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젊은 여인으로 보일 때는 이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겠다. 아니면 노인으로 보이면은 그 할머니로 보이면은 이런 심리를 가지고 뭐 이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죠. 그 차이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소위 말하는 어떤 게 정답이냐는 부분에서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정답이 아니고 두 개 다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거죠. 다만 이게 이제 이렇게 볼 때랑 저렇게 볼 때 전혀 다르게 보이듯이 그 예시를 든 게 결국은 이 뭐랄까요 순차적인 의식을 가지는 경우, 순차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순서대로 이어지고 화살표도 한 방향이죠. 과거, 현재, 미래는 그죠. 한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생각되는 의식에서 볼 때 요 세 개.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 보이는 세계는 이제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내 의식의 상태에 따라서 내 의식이 순차적으로 보냐 아니면은 동시적으로 보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뿐이지 요 두 개 자체가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 그러니까 나는 면에서는 둘 다 어느 것도 이게 그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둘 다 어떤 면에서는 정답이다라는 의미에서 동등하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을까요? 아니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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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그 질문을 잠깐 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마이크로 안 해가지고 예. 데자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 데자부라는 현상이 과거, 현재, 미래를 오가는 그러한 현상에 비교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맞죠? 예. 그 데자부에 대해서는 저도 제 생각에는 그냥 요거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자부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은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과거의 상황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미 몇 가지 자기가 있던 정보들이 조합돼서 우연히 뭔가 봤던 것처럼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데자뷰는 전부 다 이렇다. 데자뷰는 전부 다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데 분명히 이제 데자뷰라는 게 저도 이제 자주 느끼는데 그좀 이게 처음 가는 길인데 되게 그리운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되게 뭔가 그립고 내가 잊어버린 뭔가가 여기 있는 것 같은 분명히 여긴 처음 오는데 그죠? 그 사람을 처음 만날 때도 어디서 만났던 사람인데 라는 기분이 들 때가 있죠. 되게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처음 만날 때 그죠? 아, 이 사람 어디서 알던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그런 데자뷰들이 내 망상인지 아닌지를 매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그냥 내 느낌이 이거는 그냥 좀 비슷한 것 같다라거나 근데 라는 부분이 데자뷰 내 느낌만 가지고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느낌의 주변 상황들을 가지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 처음 오는 거 분명한데 내가 처음 온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과거에 내가 갔던 길 중에 이거랑 비슷한 길이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이 뭐랄까 과거에 몇 가지 봤던 길들이 지금 다 조합이 하나하나의 요소가 합쳐져서 이렇게 보이는 건지 이거는 이제 매번 다르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진짜 과거의 모습이 기억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딱 봐서 너무 그리운 길이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데자뷰로 있다가 왜 여기서 그리운 느낌이 들었는지가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은 생각나서 내가 어릴 때 봤던 그 길하고 비슷해서 봤을 때 내가 그리운 느낌이 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무리 봐도 이건 왜 이런 느낌인지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뚜렷하게 답변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뭔가 자기 전생에 갔던 길이라서 안다거나 이 사람한테 친근감이 느껴지는 게 전생에 만났던 사람이라서 그렇다거나 뭐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뭐 확인하거나 뭐 하나하나의 사례로서 막 알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흥미로운 질문답이었던 것 같아요. 예.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들으시면서 또. 예, 아, 예, 해주세요. 열심히 들어주셨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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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아닌데 예. 정말로 그 미래를 좀 맞추더라고요. 예. 예. 그럼 무속인 예. 분들이요. 예. 예. 뭐 사례를 들면은 박도사라는 분이 있는데 지리산에 살고 근데 돌아가셨어요. 예. 예. 그분이 진짜 유명한 분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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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도 또 재미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 예, 대통령 선거 김영삼 대통령하고 또 그 포철 박태준 회장님이 둘이 경합을 할 때 예. 예. 박태준 회장님이 거기 헬리콥터를 타고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 나오면 되냐 그랬는데 대답을 계속 안 하다가 예. 나오면 됩니다 그랬어요. 예.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됐죠. 근데 그때 그게 왜 맞았냐면은 그 사람이 안 나왔어요. 나왔으면 됐겠죠. 그런 식으로 잘 맞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말고도 뭐 여러 사례가 있는데 예. 미래를 가끔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혹시 과거, 미래, 현재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 박도사라는 분은 아마 무속인은 아니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과거랑 미래를 맞추는 문제가 뭐 제가 그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뭐 이걸 막 정확하게 단정 지어서 얘기를 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그리고
또 그런 얘기들이 많기는 하죠. 이런 이 점술가, 역술가들이나 무속인들이 과거는 다 맞추는데 미래는 못 맞춘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많이 있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뭐 또 이제 통계를 내봐서 실제로 어떤지를 좀 봐야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저도 뭐 그냥 뭐 느낌적인 그냥 느낌만 가지고 미래는 못 맞추는 것 같다라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측면이라서 그거는 뭐 저도 분명히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 불교 문헌상으로 봤을 때 신통력이 과거를 본다거나 미래를 본다거나 하는 데 대한 기술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저도 알 수가 없죠. 저도 알 수는 없는데, 아마 근데 옛날에 인도에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데 이게 정서적으로 공유는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이렇게 이 뭐랄까요? 그냥 이제 일반인들이 아니라 엘리트 집단에서도 그 얘기가 공유가 됐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전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한 그 신뢰도는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관해서는 저도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미래를 본다라는 게 뭐 분명히 그죠? 아까 얘기했던 3세 시류설에 관련된 논증에서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미래가 지금 이 순간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미래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마 그런 공유가 옛날에는 분명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줌에서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예. 아까 도겐선사가 이제 산등성이에서 3세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있는데, 예, 과거, 예.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실 수 있냐는 그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견선사 그 유시 문헌을 보면은 그 이상의 다른 설명은 없거든요. 설명은 없는데 그 유시 안에서 보면은 그 계속 지금 현재만 이 순간만 존재한다는 얘기를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산맥 얘기를 해요. 산등성이에서 봉우리들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도견선사가 거기서 그 소설하고 있는 내용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하지만은 이 순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있어야 존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만 존재하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이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갈 거다까지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그 사진 보듯이 어린애 사진에 어린애 과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린애 미래도 담고 있잖아요. 그죠? 미래도 담고 있듯이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뭐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사람 말고 요 시점에서 이제 그죠? 과거에 이를테면 1980년 시점에서 이 사람은 과거와 미래를 내가 알 수가 있으면은 보일 수 있는 시야가 있잖아요. 시야가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아마 그런 시야를 지금 현 시점에서도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가지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추측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견선사는 분명히 거기 적었을 때는 자기가 수행을 했을 때 묵조선을 통해서 체득한 경지를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거든요. 적어 놨을 때 시간을 보니까 산맥을 보듯이 그 산봉우리들을 보듯이, 원래는 이제 산에 갈 때는 봉우리 하나만 보이죠. 봉우리 하나만 보고 올라야겠다거나 지금 이 봉우리에 있다거나 요것만 있는데, 굉장히 높은 봉우리에 가면은 내가 지나왔던 봉우리들이 다 보이잖아요. 앞으로 지나갈 봉우리들도 보이고 나 저 능선을 가야겠구나라는 게 보이는데, 요걸 보듯이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보이게 되는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한다라는 표현으로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은 계속 그 일관되게 서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5도살장에 그 트랄팔마도호인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게, 그 외계인들도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가둬놓고 하는 얘기가, 우리들이 볼 때는 그냥 로키 산맥에서 산맥 전체를 보듯이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맥 전체를 보면은 이게 전체가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 산밖에 안 보여요. 그죠? 아니면은 오히려 지금 이 산이 안 보이고 건너편 산밖에 안 보여요. 그죠? 전체는 볼 수가 없는데, 이게 아예 한 발 떨어져서 보게 되면은, 아니면 공중에서 보게 되면은 요 산맥 전체를 보게 되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관조하고 있을 때 이 좀 더 진행을 하면은
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까지로 포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왜 죽음에 관한 얘기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이 사람이 죽더라도 죽음이 괴로운 이유는 그거잖아요. 죽으면은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볼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 겪었던 과거와 현재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은 더 이상 죽음이 괴로운 게 아니라 조금 한 발 떨어진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관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이제 소설의 내용이고, 도겐 선사의 설명도 사실은 그거에 뭐 이게 조금 터치는 다르지만은 좀 이 그거과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치 이제 우리가 우주 비행사들이 저 멀리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자신을 굉장히 이제 영적인 경험을 가지면서 이렇게 바라보듯이 3세를 동시에 바라본다라는 거는 약간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산등성이의 비유를 하신 것도 아닐까. 우리는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관망할 수는 있지만 그 공간적으로, 근데 시간적으로는 관망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되게 혹여한 이제 특히 우리 그 불교에서 수행이 깊어지면 부처님이 이제 삼명통을 얻으신 것처럼 과거를 모든 걸 볼 수 있는 그 시간적인 거를 모두 통틀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누진통이라든지 숙명통, 천안통을 얻게 되면 그와 같은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맞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예, 저기 우리 강사님 아까 강영철 형철. 예. 근데 연사님이 너무 어려운 정말 주제를 강의를 열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귀한 강의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또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의식의 확장을 또 순간만이라도 이렇게 시켜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실존이나 언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서나 개념이나 인식이나 이런 걸 아주 개념화하고 그거에 우리는 또 길들여져서 하는데, 솔직히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강의는 제가 봤을 때는 의식, 존재, 또 시간적 존재, 또 존재 자체의 어떤 그런 생명력 이런 걸 봤을 때 고정한 게 없다. 부처님 말씀대로 그렇잖아요. 의식도 예, 우리가 좌선을 해보면 찰나에 움직일 때 그 순간만이 이 감지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움직이니까, 또 시간도 찰나찰나 움직이고 존재도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아까 연계성이나 의미나 지금도 이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걸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도겐 선사가 말씀해 준 현존만 있다. 그러나 봉오리 보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봤다는 건 함축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이제 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실 때 그렇게 우리보다는 좀 확장된 그런 지식이나 의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어떠한 세계를 다 관철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시는 그런 전능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질문에서 보면 내가 어떠한 거를, 누가 어떠한 거를, 뭐를 어떠한 거 이런 거보다 그냥 내 느낌을 질문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직 약간 시간이 남아서 제가 궁금한 질문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예. 아까 전에 그 외계인의 답변에서, 책에 나온 외계인의 답변에서 순차적 의식에서는 완벽한 현실이지만 그 동시적 의식에서는 자유도 의미가 없고 강제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너무 뒤로 가. 예, 거기에 이 동시적 의식이라는 게 어쨌든 지금 현재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인지하고 있는 어떤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숙명통 같은 거를 이미 갖고 계신 상태로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어찌 보면은 자유도 의미가 없고 강제도 의미가 없다라는 표현이 저는 좀
어쩌면 이게 분별과 개념에서 벗어난 상태, 예, 예. 예, 그런 깨달음의 상태하고도 비슷하게 인지할 수 있는지도 약간 궁금했어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요 두 개를 동등하게 놓기는 했지만은 실제로 이 불교에 대비를 하자면은 순차적인 시간으로 보는 요 상태가 우리 세속의 상태겠죠. 세속의 상태로 이걸 보는 거고 이 동시적인 의식으로 보게 되는 요 상태가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상태와 비슷하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어떻게 뭐 정의하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는 조금 뭐 좀 길어지기는 하겠지만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별 자체가 그러니까 자유와 강제 분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왜 그림에 안 나왔지만 토끼하고 그 왜 오리로 보이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이 부리가 너무 긴 거 아니냐라는 질문은 오리로 보일 때만 나올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게 토끼로 보고 있을 때는 부리가 너무 긴 거 아니냐 질문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자유의지는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느냐 우린 다들 궁금해하고 또 우리는 정해진 삶을 이제 살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궁금증은 시간을 순차적으로 볼 때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건데 그 시점에서 나오는 분별에서 그 나오는 질문이지만 동시적으로 볼 때는 그 질문이 설 자리가 사실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나 강제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동시적인 상태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뭐 그게 이제 설명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강의가 약간은 그 불교의 시간관념이 사실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또 오늘 나름 그래도 영화와 함께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설명해 주신다고 많은 그 준비를 해 주셨고 사실은 제가 강의를 요청드린 게 거의 일주일 전이에요. 근데 평소에 이런 강의를 해오시는 분도 아니신데 이 정도로 굉장히 알찬 콘텐츠로 준비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 오늘 좋은 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또 한 번 많은 사고를 또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신 우리 강영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8월에는 무료 특강에 자홍스님의 AI로 바라보는 이제 불교 포교 이야기 한데요. 불교 포교라고 얘기했지만 AI 툴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때도 이제 많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오늘 이 무더위에 여기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8월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은 이제 다른 곳에서 연사님들을 청해서 강의를 합니다. 구청 같은 데서도 하고 또 사찰에서 하고 참 여기 비구니 회관의 법룡사의 강의는 정말 수준이 있으시고요. 지금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인식은 우리가 머리 인식 못한다 하더라도 잠재의식에서는 다 그걸 담아냅니다. 꼭 이렇게 특강이 있을 때는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퀄리티 있는 내 의식세계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